내일 5번째 촛불 시위를 앞두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단 검찰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진실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총장 선대 때부터 시작된 악연, 이번에도 계속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 검찰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국제부 이유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위가 있었는데 지방의 전농이라는 그 농민 단체에서 트랙터를 많이 몰고 왔군요. 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해서 트랙터를 가지고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하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전남 해남과 그리고 경남 진주에서 1000대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어제 안성에서 모여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이제는 서울로 가져와서 시내에서 오늘과 내일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원래는 이게 트랙터 1000대를 몰고 와서 이렇게 청와대 아래쪽 지역, 여기 경복궁이 보입니다만 광화문 광장, 세종로공원 이쪽을 좀 진출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서 시위를 하려고 했었는데 경찰이 반대를 했습니다. 교통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법원에 그래서 전농 측에서 일단 어떤 판단을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결론이 났습니다. 시내에서 농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시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약은 있습니다. 주 정차는 안 되고요. 시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트랙터를 갖고 올 수는 없고 방송차만 허용했고 이제 트랙터는 한남대교까지만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예, 그랬었는데 일단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법원이 판결을 해서 그래서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200m 정도까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한 200m 정도까지 떨어진 곳까지도 시위를 할 수 있게 된 형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위대는 갈 수 있지만 트랙터가 청와대 200m 앞까지 오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온 트랙터 1000대가 모여 있다는 것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촛불 집회를 앞두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렇게 지지율 점점 떨어지는 대통령을 상대로 조롱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듣겠습니다. 김종필 총재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광화문에 300만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4,700만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입니다. 심 차장, 일단 저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랬거든요.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청와대는 뭐 부글부글 하겠군요. 지금 부글부글할 그 정신도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여론조사 지지도가 발표가 난 걸 보면 사실 5%가 콘크리트 바닥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권에서는. 그 바닥 지지율마저 깨졌습니다. 4%로 떨어져서 지금 여권이나 친박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 같은 것들을 일말에 기대를 했는데 11월 네 번째 주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마저 깨졌습니다. 부정평가는 93%로 늘었고요. 그 긍정평가는 뭐 4%. 이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는 저거보다 더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 지지율을 보면서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을 지금 하고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여성한 변호사님. 그런데 검찰의 최근 분위기 보니까 굉장히 강경합니다. 청와대에서 오죽하면 정치 검찰이라고 평가할 정도, 물론 그게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정치 검찰하면 야당에서 그 전유물처럼 돼 있었는데 어떻게 세월이 변했는지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임명한 검찰을 보고 정치 검찰이라 그러니까 뭐 격세지감이 드는데요. 아마 검찰에서 지금 청와대에 그렇게 나오는 거는 그 뇌물 수수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을 묘사한 뭐 직접 묘사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은 뭐 제3자 뇌물 수수든 간에 뇌물 수수자 이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미르하고 K스포츠 한 거는 뭐 다 지금 인정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어떤 혜택을 약속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는 쪽도 어떤 특혜를 바라고 줬느냐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뇌물죄 기소를 하겠다. 지금 그 말인데 네. 지금 대통령이 그 조사를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검찰 특수본 관계자 네. 이야기하면 기소를 못 한다는 건데 저는 저게 어떤 취지인지 네. 과연 특검으로 가서 하라는 취지인지 네. 그다음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뇌물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취지인지 정확히 지금 그 진위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소는 하되 기소는 안 한다는 안 할 거죠. 수도 있겠군요. 기소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뇌물죄가 그냥 보통의 죄 같으면 뭐 사실은 조사 안 하고도 기소할 수 있는데 네. 상대가 대통령이고요. 그다음 기소하게 되면 특가법으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사건인데 네. 여기서 기소하는 피의자 말 한마디 안 들어보고 기소한다는 거 네. 검찰로서도 아주 그 부담이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처음에 내정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대에 악연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용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 처음에 임명장 받을 때 모습인데요. 심정수 차장, 일단 저 장면에 1년 조금 흐른 후 김수남과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처럼 될 줄은 뭐 상상 못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친이 영남대학의 총장을 지낸 김기택 박사라는 분입니다. 김수남 총장. 네. 당시에 그 TK 인맥으로 김수남 총장이 검찰총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은 박 대통령과는 TK이긴 하지만 악연입니다. 네. 대구대학과 이제 일단 영남대학이 설립된 과정부터 조금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데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강제 통합을 시켜서 탄생한 게 바로 영남대학교입니다. 네. 그 영남대학교의 총장을 김수남 총장의 아버지인 김기택 박사가 지냈는데요. 박근혜 그 대통령이 그 아버지가 시해되고 난 다음에 80년에 그 야인이 된 다음에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영남대학의 이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사장으로서 한 4개월 정도 있고 이사로서 한 7년 정도를 지내게 되는데요. 1988년에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영남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집니다. 뒷돈을 받고 학교에 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입학시켜줬다. 이런 의혹이 터져가지고 그때 국정조사까지 합니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하고 당시에 박근혜 이사와 박근혜 이사장 근처에 있던 당시에도 그 최태민 일가와 관련된 인물들, 이 사람들이 전횡을 한다 이런 의혹들이 1988년도 그 국정조사에서 아주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당시 처벌을 받았는데 김기택 총장도 마침 그때 총장이었기 때문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기택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부정 사건 같은 것들을 캐내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최태민 일가에 해당하는 그 4인방인가 있습니다. 영남대 4인방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일종의 비선처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캐내는 역할을 바로 저 김기택 총장이 했고 저분 물러나고 나서도 영남대에 대한 애정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재를 1억인가를 털어가지고 장학금으로 기부한 그런 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악연이 생겼다는 건 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만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 냈던 거 반려됐고 이제 수용된 거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은 그 이번에 검찰 수사를 보면은 최재경 민정수석이나 김현웅 법무장관이 어떤 도의적 책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휘 책임 이런 걸 둘러싸고 사퇴를 한 것도 의미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가장 그 좀 물러나게 하고 싶은 사람은 김수남 총장일 겁니다.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가장 강경하고. 그런데 김수남 총장은 불행히도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물러나라 마라 소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물러나 소리를 못하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최재경 그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검찰 당신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끝까지 밀고 나갈 줄 알았거든요. 이 최재경 수석이 뭐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아주 광골 중에 광골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 사의 철회했다 그러니까 좀 저로서는 약간 의외네요.
이 사건 생기면서 사실은 검찰이 그 최초에 굉장히 그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전에 그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검찰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지금 검찰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조직의 존폐 내지는 뭐 이런 네. 것에 대해서 그 위기 상황인데다가 예상과 달리 대통령께서 처음에 검찰 수사 성실히 받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검찰 수사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서 네. 서로 청와대와 검찰이 좀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령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이런 사이가 만약에 지금의 해석대로 뭐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검찰이 이 건에 대해서 그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 검찰총장이 뭐 사의를 표한다거나 아니면 수사가 위축되거나 이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제 그 특검이 있게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미진한 수사가 있다면은 바로 이제 본인들한테 화살표가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 네. 계속 다음 주까지 이제 계속 네. 그 강대강 이 대치를 계속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정치 평가에 대한 얘기를 내놨습니다만 오늘은 절반쯤은 쪽집게가 된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때 얘기했는데요. 사표 반려될 것이다 예상한 건 하나는 맞춘 것 같습니다. 그 해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법무 민정수석이 사표 낸 것은 과거와 달리 검찰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도의적으로 죄송해서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은 저는 오늘 내일 사이에 사표가 반려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할 수 있느냐, 자기들과 소통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워닝을 보낸 것 아닌가. 근데 경고를 했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대통령이 이런 경고를 하면 지금 검찰에 먹히는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우리 저기 박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과연 이 경고에 응답을 할 것인가? 저는 이 소장 검사들하고 이 지휘부에 있는 검사하고 기온 차가 있을 것이다. 지휘부에 있는 검사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어떤 생각, 정무적 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 때문에 그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메시지가 만일 있다면 지휘부는 그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소장 검사들은 전혀 끄떡하지 오히려 반발을 할 것이다. 거기에 만일 지휘부에서 수사를 뭐 좀 폭을 좀 조절하자, 수위를 조절하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이 검사장하고 지휘부하고 이 소장 검사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서로 그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면 지휘부에서 조금 어떤 말을 하면은 소장 검사들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스피드 조절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을 향해서 뇌물수수자 뭐 일반론을 얘기했다고 하지만요.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CJ 그룹 관련된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주종 기자. 예. 정말로 회장 그룹 총수의 사면을 위해서 따로 만나 돈을 건네고 제3자에게 준 게 있다면 이거 뇌물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나둘씩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손경식 회장, 그러니까 CJ그룹 회장이 조카인 지금 그 조카에게 지금 수감돼 있는데 이것을 좀 선처를 해달라, 광복절 특사를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를 독대를 청와대에 신청을 해서 그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그 이후에 광복절 특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검찰 조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CJ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고 6월 달 정도에 대통령이 파리에 갔을 때 그때 한번 만났을 때 선처를 부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CJ는 대통령의 문화 융성 사업과 관련해서 1조 이상의 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 이런 행동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이번 코너를 소개할 때 그 검찰이 이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이제 말로 풀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에서 뇌물수수자란 말을 대통령에 빗대 일반론을 얘기한 거죠. 저희가 좀 부정확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남을 요구했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관계 아직 정확하게 완전히 성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 청탁 요청, 독대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지만
결국 얘기는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럼 이게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 뇌물죄 성립은 뭐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전화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뇌물죄란 건 뭐냐 하면 뇌물은 수수, 요구, 약속 다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뇌물이 오고 가지 않았더라도 CJ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그 혜택을 좀 부탁하고 대통령이 약속을만 해도 뇌물죄는 성립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 만일에 근데 그러면 둘이서 진술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뇌물죄로 처벌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말을 갖다 부인해 버리면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CJ 같은 경우는 이재현 회장이 네. 사실 8.15 때 7월 달에 상고를 갑자기 포기하고 그렇죠. 8월에 사면 복권이 돼 버려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뇌물 부탁하고 해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데 또 청와대로서도 또 변명거리가 있어요. 네. 워낙 그 이재현 부회장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 신장 그 이식인가요? 하고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에서 했다. 우리가 뭐 송경식 그 회장이 어떤 지시를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이러면 그걸 뒤집을 증거가 과연 있겠느냐. 네. 그게 문제죠. 자, 지금 이제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절의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요청하고 사면이 쭉쭉쭉쭉 내부적으로 검토되어 가는 한복판 7월 19일 날 CJ는 먼저 이런 사진을 공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CJ에서는 저런 사진을 공개해서 당시 저런 사진을 공개한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정도였는데 저런 것을 공개해서 굉장히 여론 형성도 했고 굉장히 우리 회장이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를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어쨌건 이제 대통령이 이제 검찰 수사는 직접 받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사실상 그렇게 돼버렸고요. 이제 남은 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인데 특검 관련 법은 처리된 이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그 절차를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특검 특검 추천 의뢰서에 이제 제가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에서 그 5일 이내에 이제 특검을 두 사람의 특검을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일 이내에 도달한 그 2명의 추천 특검 후보 중에서 3일 내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임명을 해서 특검을 임명을 하고 바로 특검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 내에 하면 되는데 다음 날 바로 했고 역시 3일 내에 해야 되는데 다음 날 바로 했고 그러나 요것만큼은 시간을 쭉 채우고 싶다는 건데 검찰이 수사하는데 시간을 주겠다. 이건 그거는 청와대가 한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그 금방 할 수도 있는데 5일 후에 하겠다고 말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야당이 보니까 검찰이 참 야당 뜻에 부합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다는 아마 그런 인상을 많이 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으로 그 잘못 갔다가 특검에서 지금 그 특검 임명까지 시간도 걸릴 것이고 그다음 그게 또 아까 지금 제가 그 특검 임명을 안 하는 지금 가능성도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 수사가 쭉 가던 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칵 걸리는 입장이 되니까 야당이 한 5일 정도 말미를 준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재경 민정수석의 그 의사가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를 했지만 여전히 사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지금 직접 들었고요. 이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반려를 했지만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반려했다. 그 바꿔 말하면 최재경 수석이 대통령의 설득에 동의했다. 그것처럼 설명했었잖아요. 반려했다. 이게 홍보수석이나 홍보수석실의 얘기고요. 제가 지금 최 수석한테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이 안 닿았는데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어제랑 똑같은 상황이다. 사의 뜻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다. 아까 여상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은 아직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저희가 확인했다는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재경 수석은 어제와 달리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서 발표했다. 그걸로 어쨌든 해석하면 지금 되는 겁니까? 그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김현웅 그 법무장관, 국무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사의를 표명하면 이게 내부 붕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안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절대로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내부 단속을 하는 그런 징후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그 본인 이외에 홍보라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최 수석이 저희한테 전한 바에 따르면 어제와 상황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 보겠는데 최근 며칠 사이 대통령의 장악력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곳에서 그 징후가 있는데 그것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자, 설립 과정 모른다고 했다. 미르재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둘 그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심정수 차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미르재단이 그 가을에 설립되는 과정에 굉장히 일처리가 빨리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하나 직접 본인이 고백한 공무원이 등장했다면서요.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그 문체부의 그 과장이 직접 그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네. 하윤진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이란 분이 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작년에 미르재단이 작년 10월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복은 콘텐츠 정책관의 지시로 작년 10월 22일 청와대가 주재했던 미르재단 설립회의에 참석했다. 사실 청와대와 미르재단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문체부도 설립 과정 잘 모른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의에 자기가 본인이 직접 문체부 대표로서 참석을 했고 당시에 그 지시대로 재단 설립 허가를 처리했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뒤늦게 한 겁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르재단 설립하기 위한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내가 참석했다 이겁니다. 공소장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전엔 몰랐던 내용이고요. 또 하나 10월 만에 리커창 총리가 한국 오기 전에 다 끝내라는 대통령이 시한을 박았기 때문에 이때쯤 아주 빠르게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 두 가지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여성 과장인데 야당 의원을 찾아가서 이실직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윤진 과장은요. 올 9월 달 국회의 국정감사 때는 사실 좀 달리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묻고요. 지금 이실직고한 하 과장께서 답을 합니다. 그때의 장면 한 토막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미르재단 설립 때부터 지금 계신 거죠? 네. 자료 요청을 하는데 담당 과장이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되나요?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의혹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바로 현판식을 했어요. 사전에 다 준비되고 모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문체부로서는 아는 바는 없습니다. 자, 이 장관은 이제 현재로서는 아는 게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9월 상황이거든요. 수사가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전에 내가 다 보고했고 조윤선 장관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 과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길 발언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조윤선 장관 관련해서는 작년 9월 교문회 때 비슷한 장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반복됐고 역시 그 장면 한 토막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전경련이 서울 사무소에서 오후 5시에 접수한 날입니다. 세종시 본청으로 가져가는데 왜 서울시 사무소에서 받았나요?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올 기회에 서류를 전달받았다고. 주무관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탑승 시각이 12시 34분입니다. 오전에 회의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당 직원과 정회 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대변인께 이제 직접 국회에 가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신 적은 없으시죠? 네, 저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국회에 가서 이제
위증을 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는 뭐 국회에 가서는 안 했습니다만 저 제주도 제가 임명받을 당시엔 도의회에서 아마 그 위증 선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평상시하고 굉장히 달리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건도 사실은 그 저희 공직자들이 가서 국회에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테지만 아까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당시는 일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고요. 상식적으로 그 공직자들 일하시는 시스템이나 처리 과정 보면 그 관련 단계를 거쳐서 최종선까지 다 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그 국회에 가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까 거의 선서하고. 선서하죠. 이 거짓말 위증이죠.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건이니까 상당히 죄가 아주 무겁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또 이제 이 경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누가 시켰을 가능성도 있는데 시켰다 하면은요 한 사람은 한 사람대로 처벌받고 그다음 시킨 사람이 위증 교사죄로 똑같은 형을 받기 때문에 이게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아주 위중하죠. 근데 법정에서도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형사 피고인은 자기 방어로 해서 거짓말 권리가 좀 인정이 되지만 증인 선서한 다른 증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는 거짓말을 된다 하지만은 만일에 법정 바깥에서 증인에게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 하면 그 피고인 역시 위증 교사죄로 처벌받고요. 근데 아까 우리 그 박 대변인 말씀대로 사실 선서하고 나면 사람들이 막 떨어요, 보면. 제가 재판할 때 보면은. 아, 실제 선서하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습니다. 예, 선서라는 게 이게 그 보면 뭐 양심과 뭐에 따라서 거짓말 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니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딱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제 처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선서를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더라고요. 자, 실제로 그렇다면요.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도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증인 선서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보면요. 청와대를 무시로 드나들었다는 최순실 씨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이게 경호를 잘 아는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일에 있었던 예결위 회의 때 나온 경호실 관계자의 증인 선서 발언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본관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행정관이 그 차량 주인이 운전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 차량일 경우에 뒤에 누가 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협조에 의해서 확인 안 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1문에서 본관 출입 차량일 경우에는 운전자만 확인하면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면 그냥 통과시켜준다. 지금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심석주 차장. 그러나 옛날 경호실 관계자 얘기로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청와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크게 3개를 볼 수 있는데 시화문, 그다음에 타고 들어갈 때 그런 거죠? 차 타고 들어갈 때. 자, 시화문은 보통은 일반 공직자들이 이용을 하는 문입니다. 물론 출입 절차가 엄격하고요. 그다음 정문 같은 경우에 11문이라고 불려지는데 여기는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 총리나 이런 분들이 미리 다 경호실에 오케이를 받아서 들어가는 그런 문이고요. 그다음 연풍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일반 그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이제 연풍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연풍문 같은 경우도 공직자들의 경우도 얼굴까지 그리고 동승자까지 전부 검문을 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알려준 번호가 있으면 그냥 쓱쓱 프리패스할 수 있다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경호실 관계자가 얘기를 해준 걸 보면 그런 거 없다. 어떤 경우에도 100% 전원 다 얼굴 대조가 돼 있다. 청와대가 그냥 쑥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 현재 경호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됐다.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CCTV 같은 데 기록이 남든지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경호본부, 경비본부장 이런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모를 리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허점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시화문이나 연풍문을 통과하는 경우 그러니까 시화문은 일반 공직자 차량도 걸어가고 통과를 합니다만은 연풍문 같은 경우는 장차관 내지 뭐 이렇게 미리 사전에
등록된 차량 외에는 출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시지만은 그 트렁크 같은 것도 이렇게 검색하는 기계로 다 탐지를 하죠. 그러니까 차 바닥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차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딱 자리에 서면 이렇게 다 감지하고 모든 걸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트렁크까지 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야문 영품문은 누가 안에 차량 누가 탑승을 했는지 그 차 안에 어떤 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 차는 들어갈 수 있었던 차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다 확인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그 경호나 그 더 심한 그 정문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출입 증거 얼굴 대충 뭐 100% 해야 된다. 백악관 정문에도 100% 아이디 체크 이런 거 써보신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외가 있기 어려운 것이 백악관이고 우리의 청와대일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경호실과 과거 경호실 관계자 얘기가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 하나하나 굉장히 궁금한 채 남겨져 있는 것인데 진실이 확인될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걸까요? 2년 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그때 있었던 얘기인데 글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그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이 줄어든다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한 장관이 최순실 관련된 병원을 도와줬던 말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 지금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정 기자. 네. 자, 수요일 날 프로포폴 난 안 썼다. 그러나 많이 썼다는 주장이 또 새롭게 나오고 있죠. 네, 김영재 의원 여기에서 프로포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는 수요일에는 우리는 검진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해당 일에 골프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게 다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자료를 입수해 봤더니 연간 프로포폴을 수요일에만 그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연간 20-30회 정도씩 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51주, 52주 정도 있으니까 한 절반 정도 이상씩은 프로포폴, 그러니까 진료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수요일은 나는 문 닫고 골프 칩니다. 그래서 나는 안 썼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둘씩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깨지는 경우,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만 이게 청와대 쪽으로 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김영재 의원, 김영재 의사 이분이 진료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 자기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번 더 해명을 했습니다. 오전 9시 정도에 장모를 약간 손을 봐주고 내가 그리고 나서 골프장에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맞을 경우 그런데 이날 매년 많은 양의 프로포폴이 수요일에 사용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 다른 사람이 진료했다 이런 증거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세월호 당일의 프로포폴 장부까지 공개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뭐 해명이 좀 있긴 있을 것 같네요. 심사장 뭐라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근무를 휴진을 하긴 했는데 간호사들은 근무를 했다. 이런 또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본인은 없었지만 간호사들은 일했기 때문에 저런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문제는 저런 의료적인 처방은 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포폴은 과연 그럼 간호사가 처방을 했다는 건지 오히려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의혹이 더 모호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프로포폴이 있죠. 그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이거는 그 병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걸 사용하면 구입부터 그다음 그 쓸 때까지 날짜, 용량을 다 기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게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만일에 김영재 원장이 그날 진짜 골프 치고 간호사만 있었다면 저게 그날 어떻게 반출을 임의로 하든지 다른 날 했을 수도 있어요. 하고 나중에 장부상 정리를 그날 마치 프로포폴을 쓴 것처럼 그렇게 허위 장부를 지금 기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수요일이 아니라 다른 날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판을 그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재판하면요. 장부 엉터리 많이 나옵니다. 그날 처방하지 않아 놓고도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맞아야 돼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구입한 양과 나간 반출된 양이 딱 맞아야 돼요. 그게 사라지면요. 그 의사가 다 처벌받거든요.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왜냐하면 이게 마약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도 하나 했는데 부천 모 병원에서 몇 억 원어치가 그 마약이 병원에서 반출된 사실이 재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약품 얘기, 병원 얘기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산업자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 영상 보시면 레임덕 진짜 맞긴 맞구나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짓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최순실의 단골병원이고 박근혜 대통령 시술에 관여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김영재 원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YJ콥스의 산업부 R&D에서 15억이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특혜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바이오 의료 분야 17건이 접수가 됐는데 3가지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YJ콥스가 선정됐어요.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고 알아봐달라 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BH 비서관실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자, 맞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 요청에 따라 지원했다라고 뭐 얘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주영한 장관이 아마 그 전통 산자부 출신 공무원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기재부가 계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실 정도면 산자부에 그 병원에 지원을 해주라는 분명한 청와대의 기록 내지는 그다음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근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했을 거라 추정이 되고요. 그게 최순실이 지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정도로 답변을 하고 산자부에서 그 보고 자료를 드렸다면 그 청와대가 그 분명히 지시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병원, 뭐 크지 않은 뭐 굉장히 큰 병원이거나 아니면 약품회사나 대학이나 이런 규모도 아니고 작은 병원에 어떤가 무언가를 지원하라고 하면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요. 이례적이고 게다가 청와대가 특정 병원을 딱 찍어서 여기다 예산을 통해 도와주라. 잘 없는 일이라 보통 기록 잘 안 남기고 그냥 전화로만 하지 않습니까? 통상 기록 안 남겨 있죠. 전화로 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요 사실관계는 아마 지금 병원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면 산업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죠. 근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 김영재 의사가 하는 병원에 같이 하는 게 YJ콥스라고 화장품 만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의료약이 아니고 어떤 그 화장품 이런 거는 산업자원부 담당이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에 대한 지원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갖고 있는 그 화장품 회사 같은 게 조그만 벤처 회사가 생겼을 것 같은데 특정 기업에 돈을 지원해 주라는 것 기록이 분명히 있거나 기억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관,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소식 봤고요. 이유정 기자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